반갑습니다. 김영무의 공자 편력기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공자의 사상에 대한 탐구를 이 시간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철학적인 노자와 달리 공자의 사상은 일종의 경세론이어서 알아듣기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경세론이란 국가 사회의 현실적 정치, 경제, 사회에 관한 학문적 논리나 지식 체계라는 뜻이 되겠죠. 공자 또한 노자와 같은 중국의 춘추시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눈에 비친 그 당시의 시대상이란 너무나 무질서하고 비도덕적이어서 도저히 사람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없는 사회였습니다. 한마디로 공자가 진단한 그 당시 시대상이란 무도의 난세 그것이었죠. 그리하여 공자는 노자와 달리 직접 정치 현장에 뛰어들어 예도 예자 예와 의지진을 기본으로 하는 덕치를 베풀어 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겨 지난 시간에 거론했다시피 무려 14년 동안이나 이웃 나라들을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자 세가나 공자 가어 등을 통해 보면 당시의 비도덕적 시대상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음도 엿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자가 누구나 하는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논어라는 책을 집어들지 않을 수가 없겠죠. 흔히 공자의 은행론으로 알려진 논어는 공자의 제자 27명이 남긴 기록들을 훗날 제나라와 노나라 선비들이 수집하여 엄정한 토론을 거친 다음에 편찬된 저서로 봅니다. 논의를 거쳤다는 의미에서 책의 제명이 논어가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나라에서 만들어진 제논어와 노나라에서 만들어진 노논어 또는 고논어 등으로 전해지고 있었는데 후한때의 제야학자 정년에 의해 한 권의 책으로 그 모양새가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당나라 이후 12세기적인 송나라 때 제2차 유학이라 할 수 있는 성지학의 집성자 주자가 나서서 그 논어를 육아의 어떤 경전으로 위상을 정립한 다음 맹자 대학 중용과 더불어 사서로 자리매김시켰습니다. 대학과 중용은 원래 예기 속에 편집되어 있었는데 당나라 시대의 대학자 한유와 그의 제자 이고덕이 독립된 이론으로 발췌하여 분책을 했던 것입니다. 한유는 앞장서서 본격적으로 불교를 배척한 사상가로 그 유명한 논불골표 등의 상소까지 올렸다가 유배형까지 당한 인물이었습니다. 주자는 불가와 도가의 사상에 맞서는 육아의 이론적 근거를 대학과 중용 등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따라서 성리학의 논리는 대학과 중용이 그 주춧돌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논어의 전체 내용은 20편인데 흔히 전반 10편을 상론이라 부르고 후반 10편을 하론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논어는 대개가 공자의 말씀으로서 사람의 종신업으로 학문을 풀이한 학위편에서부터 역대 성인의 정치적인 이상을 설명한 요할편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그 책의 구성이 결코 어떤 체계적인 학설로 편집된 모양새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8일편에서는 주로 예가 다루어졌고 2인편에서는 의지인이 주로 다뤄졌고 공야장편과 옹야편에서는 제자의 인물됨이 다뤄졌고 상당편에서는 공자의 행동 및 용의, 음식, 의례 등이 다뤄졌고 자로편에서는 정치에 관한 말들이 실리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론에는 공문 합파 간의 상호 비판 내지 노장자 사상 등에 대한 비판 이론 등도 실리게 되었습니다. 반복이 되겠지만 현존하는 논어는 위진남북조 시대의 학자
하한의 논어 집회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자 사상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공자는 개인 각자의 도덕적 인적 완성과 인간 상호 간의 사랑이라 말할 수 있는 의지인의 실현으로 평화로운 이상적 사회를 만들 수가 있다 하는 신념을 자신의 사상적 요체로 삼았습니다. 개인의 인적 완성이란 자제력을 발휘하여 예도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되는데, 극기복례로 표현되기도 하며 의롭지 못한 소화적 욕망을 자신이 스스로 잘 다스려 사회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그러한 자세가 바로 의지인의 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육아에서 사용하는 강할강이란 원래 무력을 이겨내는 힘을 말하는 뜻이었고, 욕심이란 무력의 마음이 걸렸음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사상은 바람직한 개인성의 확립에서 바람직한 가정윤리를 확보하고, 다시 그 가정윤리를 바탕으로 사회윤리 내지 국가의 정치, 경제, 윤리 등의 확고한 기틀을 세워야 한다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대학의 8조목에 나오는 수신제가 시국평 천하가 곧 공자가 그리던 사상적 목표라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인간학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공자의 사상은 하나의 논리적인 학설이라기보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와 현실의 구원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둔 실천 철학적 사유의 결과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현실의 구원이란 그 명제 속에는 종교적 성향은 전혀 없고 짙은 사회성과 정치성이 내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공자의 사상이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전용되면서 중국을 비롯한 한국, 일본 등 동양의 여러 국가들에서는 장장 2000여 년간이나 바로 그 유학이 소위 말하는 관학으로 자리매김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찍이 서기 372년에 해당되는 고구려 소수님왕 2년에 유학을 가르치는 태학이 성립되었습니다. 공자의 사상이 하나의 논리적 학설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처음부터 다양한 관례의 유파를 거느릴 수 있다 하는 개연성을 지었다고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훗날의 유가는 소위 맹자의 성선설, 순자의 성학설을 비롯하여 성리학과 실학, 양명학과 주자학 등으로 그 사상의 폭이 계속 넓혀질 수도 있었습니다. 공자 사상의 대표적 계승자로 우리는 흔히 맹자와 순조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자의 문화생이었지만 나이가 46세나 어려서 후세 효경을 전해준 자여, 즉 정삼가 역시 공자의 문화생으로 나이가 44살이나 어려 많은 정력을 남길 수가 있었던 자하, 즉 복상과 공자의 친손자이며 정삼의 제자가 되기도 해서 중용을 저술했던 자사 등이 공자와 맹자, 순자 사이에 시대적 사상적 징검다리 구실을 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른바 천인합일, 즉 하늘과 인간이 한 몸이 될 수 있다 하는 유가의 그 사상은 중용을 저술했던 자사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맹자는 공자가 세상을 떠나고 약 100여 년이 지난 다음 추나라의 부촌이라는 곳에서 맹손격과 장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선조는 본래 노나라의 귀족이었던 맹손씨였으나 그가 태어날 무렵에 그만 가세가 기울어 추나라로 이주하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맹자는 공자의 직계 손자인 자사의 제자로부터 학문을 배웠으며, 그는 내가 원하는 바는 오로지 공자를 배우는 것뿐이다 하고 말할 정도로 오로지 공자만을 존경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맹자는 사상가나 교육자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의 왕도 정치론을 들어줄 제후를 찾아 마치 공자처럼 주변의 여러 나라를 주요했는데 위, 제, 송 등과 같은 나라를 무려 20여 년간이나 돌아다니며 난세를 구할 수 있다는 자신의 사상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족적 또한 영락없이 공자를 닮은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맹자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제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제후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맹자의 사상이란 한갓 이상론에 불과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위세는 당당하여 맹자의 뒤를 따르는 수레가 무려 수십 대나 되었고 제자들 또한 수백 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옳을 의와 짝하고 도덕과 함께하는 호연지기에 충만한 인물로서 비록 상대가 제후라 할지라도 당신을 만나려면 그에 마땅한 예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예를 모르는 제후들은 처음부터 차갑게 외면하기도 했답니다. 맹자가 말하는 호연지기란 우주의 기운기와 나의 기가 하나로 통해서 그 당당함을 꺾을 수 있는 세력이 이 땅 위에는 있을 수 없다 하는 식의 자신만만함이었습니다. 정치 현실에서는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한 맹자는 만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제자들을 가리키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맹자 7권을 저술하며 자신의 사상을 총정리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에는 인간성에 대한 탐구열이 드높았는데 공자는 인성에 대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본성은 서로 가까우나 습관에 따라서록 격차가 멀게 된다. 양화 3. 인간의 본성은 본래 비슷하지만 후천적인 경험의 내용에 의해 차이가 발생한다는 뜻인데 이 말은 곧 학문의 중요성이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극히 중요한 명제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맹자 역시 공자처럼 인간의 본성은 원래 선하다는 성선설을 자기 사상의 깃털로 삼았습니다. 그는 학문의 요철한 바로 잃어버린 본래의 착한 마음을 되찾는 데 있다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른 한편 공자가 말한 정치의 근본인 덕치를 맹자는 인정, 즉 군주의 의진 정치로 이어받아 그 인정을 민본주의로 확대시켰고 왕도 정치로 결론 지으려 들었습니다. 그는 폭력을 의진 일에 기탁하는 것이 패도이며 덕으로 의진인을 실천하는 것이 곧 왕도라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맹자가 공자의 사상을 전적으로 계승하긴 했지만 논리 전개에 있어서는 얼마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차이를 요약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늘과 인간의 관계에서 맹자는 인도의 원칙만을 강조하여 자연의 원칙을 다소 소홀히 한 경향을 띄었습니다. 둘째, 명실 논쟁에서 맹자는 이성의 계기들은 많이 드러냈으나 감성의 경험을 다소 무시하려 들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감성을 늘 작고 천한 것으로 보려 했습니다. 따라서 맹자는 예술의 심미활동 등이 인격을 기르는 데 미치는 작용 등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셋째, 맹자는 인간의 내리적 역량과 밖에서 주어지는 운명의 관계에서 도덕 영역상의 주체적 자유는 참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의미 부여했지만 천하를 다스리는 역사 창조 작업은 소홀히 취급했습니다. 사실 유가 사상이 내포하고 있었던 철학적 난제 중에 하나가 바로 천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천명은 흔히 인간으로서의 주체적 사명의식과 운명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되겠는데 문제는 운명을 어떻게 수용해야 하느냐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할 일을 다한 다음에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하는 지인사 대천명이라는 명제는 해석에 따라 그 뜻이 딴판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명을 기다릴 뿐이라는 대천명은 달리 말하면 숙명론이 되기도 하니까요. 가령 이러한 숙명론을 수용하기로 한다면 인간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지인사라는 사명의식이 당위성을 잃기 마련이겠죠. 우직하기 짝이 없던 애제자 자로, 즉 중류를 2년 먼저 저 세상에 보내면서 말년의 공자가 하늘은 내가 빨리 죽기를 재촉하는구나 하고 통곡했다는 장면에서 우리는 하늘을 원망하는 듯한 그의 목소리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는 공문 17에 들기도 했던 염경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창문 너머로 그의 손을 잡고 천명이로다 그대가 이런 병에 걸리다니 운명이로다 하고 공자는 눈물을 뿌리기까지 했었답니다. 육아에서는 인간이란 스스로가 생리적인 조건이나 시대나 사회적 환경 등을 선택해서 태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운명으로 보았으므로 그 운명에 대한 달관을 바라긴 했지만은 그게 말처럼 결코 쉬울 수만은 없었습니다. 넷째, 의리 관계에서 맹자는 도의의 내면적 가치는 그득 강조했지만 공리의식은 지나치게 억제한 경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섯째, 맹자는 집단 원칙은 강조했고 개인 원칙은 약화시킨 경향을 띄었습니다. 여섯째, 맹자는 특히 이단의 배척에 너무나 과격하고 독단적인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양주는 나 하나만을 위하는 사람이니 인군이 없는 자요. 묵자는 겸해를 주장하니 부모가 없는 자다. 부모도 없고 인구도 없는 자들은 새나 짐승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식으로 막말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현실 비판과 복고의 이상화 등에 있어서도 맹자는 너무나 혹독하고 엄격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작물 맹자는 많은 연구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경전이란 의미를 지닌 경의 반열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쿠데타에도 명분이 주어질 수 있다는 민본 사상이 맹자 속에 잠재되어 있었으니 위정자들이 그의 이름을 좋아할 리 만무했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당나라 시대인 서기 762년 보응 2년에 예부서랑 양간이 상소를 올려 논의 효경 맹자를 경으로 삼을 것을 건의했으나 묵살당했고 서기 863년 의종 함흥 4년에도 당나라 말기에 저명한 시인이며 벼슬이 태상박사였던 피인류가 상소를 올려 맹자 학가를 세울 것을 건의했으나 유야무야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소위 당송 8대가의 제1인자인 한유가 도통술에서 맹자의 지위를 결정적으로 격상시켜버리자 송나라 때 비로소 맹자가 논의와 함께 정전의 반열에 오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맹자와 함께 공자 사상의 2대 계승자가 되었던 순자의 생애도 정확한 기록으로 파악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자가 벼슬정자 경이었던 순자는 현재의 산서 하북성인 조나라에서 기원전 314년에 태어나 기원전 238년경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정될 뿐입니다. 사마천의 사기열전에 나타나 있는 순자의 행적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순경은 조나라 사람이다. 나이 신이 되었어야 제나라에 유학했다. 그때 제나라에는 음양 오연성을 제창한 추연과 순호곤 등이 있었다. 추연은 그 학술이 허풍스러운 면이 있었으나 크면서도 넓었다. 그리고 오래 함께 있으면 순호곤은 마구 명언을 쏟아놓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궤변에 능하여
돌과 같이 지각도 운동도 끊어버리라고 주장했던 전명의 무리는 대개 제나라 양왕 때에 이미 죽었다. 그 중에 숭정이 가장 나이 많은 선생이었다. 제나라는 열대부에 결혼을 수시로 보충했는데 숭정은 3번이나 열대부의 최장록격인 제주가 되었다. 그러나 누군가가 숭정을 비난한 듯하다. 모함을 피해 숭정은 초나라로 갔다. 초나라 추운신군이 숭정을 날릉의 전령으로 삼았다. 추운신군이 세상을 떠나자 숭정도 관직을 그만두었고 날릉에서 살았다. 일찍이 이사가 숭정의 제자였는데 그는 나중에 진나라 진시황제의 재상이 되었다. 숭정은 세상의 정치가 점점 혼탁해지고 나라를 망치는 문란한 임금이 계속 나오며 대도가 해결되지 않고 사람들은 무당이나 전장이들한테 혹해서 기중화복을 믿고 되지 못한 선비들이 조만한 일에 구애되며 노장자의 무리가 세상을 조롱하며 풍속을 어지럽히는 것을 꺼려하였다. 그리하여 유가 묵가가 행하는 도덕 행실과 흥패를 연구하여 수만의 말씀을 저술하였다. 숭정이 죽자 날릉에 장사 지냈다. 순자는 공자나 맹자와 달리 하늘과 인간을 철저하게 분리시키면서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하는 성악설을 자기 사상의 기조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기중화복은 하늘의 의지에 따라 일어남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행위에 결정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하늘의 운행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 그것은 요임금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거림금 때문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다스림으로 대응하면 길하게 되고 어지럽힘으로 대응하면 흉하게 된다. 철론. 그러니까 순자한테서도 특히 인간 교육이 절대적인 가치관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의 말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그것이 선한 것은 인간 자기의 결과이다. 인간의 본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한다. 이익을 좋아함으로 서로 다투고 빼앗으며 사양하거나 양보함이 없다. 나면서부터 질투하고 미워함으로 남을 해치고 상하게 하는 일이 생기며 충실함과 믿음이 없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귀와 눈의 욕망이 있어 아름다운 소리와 빛깔을 좋아한다. 아름다운 소리와 빛깔로 말미암아 음란과 혼란이 생기고 예의와 도리가 없어진다. 그러니 인간의 본성을 따르고 인간의 감정을 쫓으면 반드시 서로 다투게 되고 분수를 어기고 도리를 어지럽혀 난폭함으로 귀결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성은 악한 것이 분명하다. 착할수는 인간의 후천적 자기의 결과이다. 성악. 공자 이래로 예는 육아에서 가장 중시해온 개념인데 자사나 맹자는 예의 정신적 측면을 강조함에 반해 순자는 예의 기능적 형식적 측면을 강조하며 거기에다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려 들었습니다. 그의 관념론은 멀리하고 대단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지닌 인물이어서 매사의 치밀한 분석과 논리를 통해 저간의 육아 전통이 내면적이고 주관적 정량으로 흐름에 반대하여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자세로 육아의 이론을 재정비하려 들었던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공자의 예와 의지린을 주제로 삼아 보겠습니다.